지난 편에서 우리는 1592년 4월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하며 임진왜란의 서막이 열렸음을 보았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제1군만 8,700명은 단 하루 만에 부산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뒤이어 가토 기요마사의 제2군까지 가세하며 일본군의 북상은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진격 앞에 조선이 내세운 마지막 방패, 신립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가 무너진 뒤 조선의 왕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처절한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부산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한양에 닿은 것은 상륙 이틀 뒤였습니다. 선조는 경악했습니다. 아무도 이토록 빠른 함락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조정은 급히 비변사를 소집하고 방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이 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립이었습니다. 신립은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1567년 무과에 급제한 그는 북방 여진족을 토벌하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특히 1583년 니탄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신립의 기병 전술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 수백의 기마병으로 수천의 여진군을 격파했습니다. 조정이 신립에게 기대를 건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선조는 신립에게 삼도순변사의 직함을 내리고 조선 정군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신립이 남쪽으로 내려가던 길, 그는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새로운 무기를 갖고 왔다는 것, 바로 조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립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전술적 자신감은 기병이 평지에서 발휘하는 압도적 기동력에서 나왔습니다. 조총이 아무리 강해도 빠르게 달려드는 기마병을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신립이 충주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는 중대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령. 지금의 문경세제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험준한 산길과 좁은 고갯마루는 대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어 지점이었습니다. 신립의 부하장수 김여물은 강하게 조령 방어를 주장했습니다. 적은 조총이 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김여물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신립은 조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충주 북쪽, 남한강과 달천이 만나는 지점 탕금대를 택했습니다. 탕금대는 악성, 우르기 가야금을 탔다는 전설이 깃든 아름다운 대지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탕금대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평지였습니다. 신립은 그곳에 배수진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수진 북항을 등지고 싸우는 전술근, 한나라 명장 한신이 썼던 고사가 있습니다. 퇴로를 없애 병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신립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기병이 힘을 발휘하려면 넓은 평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배수진으로 병사들에게 죽음을 각오시키면 승리 아니면 전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웅적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치명적인 오판이었는지 역사는 냉혹하게 답했습니다. 1592년 4월 27일 고니시 유키나가의 선봉대가 충주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조령에 도착했을 때 신립의 예상과 달리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잠시 의아해했지만 곧 신립이 평지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에게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조총 부대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활지가 필요했으니까요. 4월 28일 새벽,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신립은 기병대를 앞세워 일본군 진영을 향해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처음 몇 차례의 돌격은 어느 정도 일본군의 진영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조총 부대가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쾅 연속적인 총성과 함께 조선 기마병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병이 말을 달려 조총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관역이 됐습니다. 말은 총소리에 놀라 통제 불능 상태가 됐고 기수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신립은 다시 돌격을 명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선 기병대의 돌격은 반복될수록 그 숫자만 줄어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지형의 함정이 드러났습니다. 삼면이 강인 탄금대에서 조선군은 퇴각할 곳이 없었습니다. 배수진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대신 죽음에 더디됐습니다. 일본군은 조선군을 강 쪽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고 패주하는 조선 병사들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때 무적을 자랑했던 신립의 기병대는 몇 시간 만에 괴멸됐습니다. 신립은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혼자서 적진을 헤치며 전투를 독려했지만 더 이상 따를 병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신립은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592년 4월 28일 조선 최고의 명장 신립은 남한강에 몸을 던져 전사했습니다. 함께 조령방어를 주장했던 김여물도 같은 날 같은 강에서 순국했습니다. 탄금대 전투의 패배 소식은 정광석화처럼 한양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한양과 일본군 사이에는 막을 수 있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선조와 조정이 직면한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망치느냐, 맞서느냐. 4월 29일 밤, 선조는 비밀리에 어가를 준비하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새나갔고 한양 도성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4월 30일 이른 아침, 선조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의 행렬은 말없이 도성의 북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왕이 먼저 도망쳤다는 사실이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장례원이었습니다. 장례원은 노비 문서를 관리하는 관청 수십만 명의 노비 신분을 규정하는 기록들이 보관된 곳입니다. 백성들은 그 문서들을 끌어내 불태웠습니다. 신분 해방의 외침이었습니다. 억눌린 분노와 오랜 서러움의 폭발이었습니다. 곧이어 경복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200년 조선 왕조의 상징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방화가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불신, 신분제에 대한 분노, 그리고 버려진 자들의 절규였습니다. 조선 왕조 내내 쌓여온 모순이 전쟁의 혼란 속에서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 방화는 훗날 일본군이 한양에 입성했을 때 경복궁이 이미 폐허였던 이유입니다. 일본군이 불태운 것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들이 먼저 불질렀던 것입니다. 선조의 피란 행렬은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그리고 더 북쪽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에 평양도 일본군에 함락되자 선조는 더 북쪽 의주로 향했습니다. 의주는 압록강 바로 건너편 애명나라 땅이 보이는 국경 도시입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선조의 파천은 사실상 포기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임금이 국경을 넘어 명나라로 망명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세자 광해군이 나섰습니다. 선조는 전란의 혼란 속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바 분조입니다. 선조가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 외교를 주도하는 동안 광해군은 함경도, 강원도, 전라도를 돌며 의병과 관군을 규합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직 18살에 불과한 광해군은 전쟁터를 직접 누비며 흩어진 조선의 저항 의지를 모았습니다. 분조는 선조가 사실상 버린 땅에서 조선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탄금대에서 신립이 강물에 몸을 던진 지 불과 2달, 조선의 절반이 일본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왕은 국경으로 밀렸고 수도는 불탔으며 수십만 백성이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남쪽 바다에서는 한 장군이 거북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전세를 뒤흔들기 시작한 그 이름 이순신입니다. 신립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조령을 택했다면 전쟁의 흐름이 달라졌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술적 판단을 믿었고 끝까지 싸우다 강물 속에 잠들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다에서 반전을 일으킨 이순신의 한산도 대처, 그리고 명나라 참전의 배경을 따라갑니다.